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시작된 갈등의 핵심은 바로 법사위였습니다. 이런 원구성이 늦어지는 걸림돌인 법사위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손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이 이제 법제사법 분류와 관련해서 결단하고 입법에 나서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누가 잡고 있던 법사위라는 길목에 있는 한 국회는 계속 반복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의당 배진규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는 개편안을 입법 발의한다고 예고했는데요. 그간 비정규직 철폐 문제에 앞장서온 만큼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배진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진기술이 등장하기 훨씬 전 옛날 미술 개념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우러러 청합니다. 조수 도움으로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영남 씨는 이 사건으로 5년간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고소했는데요. 당사자죠. 2부에서 조영남 씨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한동훈 부장이 현직 수사에서는 계속 있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와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감찰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지적한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법무부는 이 의혹의 당사자죠.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한다고도 밝혔는데요. 3부에서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경제 베스트 라인업 시간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일정 금액 초과 주식에 대한 과세 이야기 뉴스포터 신혜리 에디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4부 뉴스 분리수거 시간에는 국민대 조수진 교수와 함께 남북 관련 보도, 전쟁 저널리즘 관련 언론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국회 상황과 더해 정치권으로 번진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배진규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국회 상황부터 여쭤보죠. 미래통합당 조영 원내대표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의당 입장도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거대 양당들의 대결 정치를 또다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사실은 누구보다 국민들께서 더 많이 답답해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정의당 또한 이 상황을 사실 이제 조정할 권한도 없고 그저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하고 3차 추경에 우리 노동자, 자영업자들 그리고 등록금 반환 지원 등 예산을 포함시키고 논의에 착수해야 되는데 예. 현 상황을 보면 이거 국회를 열어도 또 싸움만 반복할 가능성이 커져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그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서 국회를 열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그 협상을 하면서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한과 책임을 지금 민주당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18개를 다 맡고 무한 책임으로 20대 국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니면 야당에게 일부 포지션을 주고 협력 정치로 나갈 것인지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니까요. 예. 야당에 포지션 준다는 것은 근데 야당은 법사위원장 아니면 안 맡겠다고 하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주든지 아니면 18개를 다 가져가든지 이건 이제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정의당이 법사위의 법제 기능과 사법 기능을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네. 이거 지난번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한 건데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까?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이 사실 이제 개원을 앞두고도 사실은 이제 분란의 원인이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법제사법을 분리하자라고 하는 안을 지금 다 내놓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법사위 분리와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데요. 예. 통합당은 법제와 사법을 각각 상임위로 두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 결국은 법제와 사법위원장을 양당이 짬짬이해서 나눠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법사위 개혁과는 좀 거리가 멀고요. 예. 제가 발의하려고 하는 법사위 분리 법안의 핵심은 이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가 체계와 자꾸 심사를 명분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상원 같은 역할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권한을 악용해서 매번 민생과 개혁 법안에 대해서 발목 잡기 같은 이런 폐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가 항상 국회 원구성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손을 보자는 것이고, 그래서 상임위의 법안 심사의 법제 기능을 국회의장이 직속기관으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사무처의 전문위원으로 대체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아예 사법위원회로만 하자는 안입니다. 예. 큰 틀에서 보면은 뭐 미래통합당의 주장과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세부적으로 가면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법사위가 상원으로 사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뭐 법제 지원처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사무처의 전문위원으로 대체할 것이냐라고 하는 약간의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 정의당은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민주당이 이 법사위원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통합당이 그런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활용해서 발목 잡게 한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으니 아예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를 민주당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밝히면 통합당도 더 이상 이런 주장을 하지 않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의원들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추경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네네. 내일 본회의를 열고 원포인트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런 안에 대해서 만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정의당이 참석합니까? 그동안 정의당은 이제 국회 정상 개원과 그다음에 추경 안보 문제를 고려해서 뭐 6개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참여를 했습니다만 예결위원장 한 명을 뽑는 본회의에 참석은 저희들은 의미가 없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예. 그리고 내일 예결위원장 한 명을 뽑는 원포인트 본회의는 사실 예결위원회를 사실 이제 하려면 상임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상임위가 6개밖에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예결위원장을 뽑는다고 해도 추경 심사를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내일 예결위원장 한 명을 뽑는 원포인트 프로세스는 가능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국회법상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경을 뭐 통과하려고 한다면 아까 원내대표 말씀처럼 18개를 다 가져가고 나서 뭐 해야 된다 뭐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도 질문 드려보면 이게 지금 글쎄요 노노 갈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네. 우리 사회에 갑자기 이 뭐 공정 뭐 정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굉장히 큰 우리 사회 갈등으로 나왔는데 또 처음에 이게 문제가 지적됐던 그 SNS상 댓글들이 가짜 뉴스다 뭐 이런 말이 오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낳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정규직 전환 결정은 이제 2017년 대통령께서 당선되시자마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3년이 지나서 결정된 사안이지만 이 자체로서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저희 정의당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논란 가운데 2017년 5월 12일 이후 신규 채용자들의 경우에 이제 고용 보장과 그다음 동일 직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공사가 조금 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이 문제는 이제 정상시 지속 업무 하시는 분들을 정규직화하는 거라고 하는 원칙을 사실 깨고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간을 끌면서 야기된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3년 전에 청원경찰법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전환했으면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사측이 경비업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우기면서 이제 이처럼 시간이 질질 끌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자회사의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언론에서 어떻게 좀 부추기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뭐, 로또 정규직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연봉이 5천만 원이나 된다. 알바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뭐, 서울대 나와야 필요 없다. 뭐, 이런 글들이 돌면서 젊은 네네. 이들이 박탈감을 느꼈다. 뭐 이렇게 논란이 됐거든요.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팩트체크를 좀 해보셨다면서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채용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예. 사실 이번에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 전환되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의 상시 지속 업무를 담당하던 분들의 고용 형태만 바뀔 뿐이지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일반직 신규 채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과는 관련이 분명히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워낙 취업 자체가 어려운 데다가 사실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이런 상식적인 정규직 전환의 기회조차 지금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이 공공부문부터 일단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정책인 만큼 민간 영역에서도 조금 더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우리 청년들의 근심이 좀 덜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정의당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뭐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리고 알바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가짜 뉴스들이 돌아서 더 많은 분노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건비 예산은 이제 국회 의결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예. 5천만 원 연봉의 근거가 사실 없고요. 그리고 또 비정규직들은 애초에 인천공항공사 일반직과 직군이 다르고 임금 조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보안검색요원의 경우에 일반직과 또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설립한 이제 자회사 정규직으로 편입돼서 별도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일반직 초임이 4,589만 원이지만 보안검색 요원의 경우에는 임금이 평균 3,85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됐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안 검색 요원이 되려면 사실은 이제 꼼꼼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합격 이후에도 2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또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한 보안검색원들의 다수는 대학의 항공보안학과나 항공서비스학과, 경호학과 등의 출신들이어서 또 이분들은 또 10년 이상의 보안검색 경력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 정규직으로 채용을 원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뭐, 그냥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같은 것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뭐 다 알바로 돌아서 정규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네네. 이게 가짜뉴스가 돌면서 특히 보수 언론에서 이걸 받아쓰고 정치권에서 이걸 또 좀 부풀리는 로또 취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 뭐 이러면서 결국 네네. 을대을의 갈등을 우리 언론과 네네. 정치권이 좀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건데요.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자꾸 이렇게 가짜뉴스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정말 비정규직들의 차별을 더욱더 부추기거나 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비정규직들 그리고 청년들의 눈물을 정말 외면하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정규직 전환에 대해 가짜뉴스나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배진규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군사 행동계획을 전격 보류하는 데 통일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입장 변화에 대한 정부의 분석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북한의 최근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의 출발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군사 조치를 보류한 것, 그 행위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향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상호 관심사들이 협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애초 북한이 문제 삼았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감안해서 국회와 협의해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근데 중단이 아니고 보류 지시를 보류.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요. 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 지원은 미국이 반대한다고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입장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계속 미국의 어떻게 의중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한미 호킹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사건건 미국이 안 된다면 다 안 된 거잖아요. 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제라도 북한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한미 워킹그룹 문제를 꼭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문정인 특보가 오늘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식량과 의약품 지원 외에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그 개별 관광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법은 다 알고 있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양해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국이 갈 수 있는 길이 크게 세 개가 있다라고 문 특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 또 두 번째는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강하게 맞서는 강경 대응,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라고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 좀 살펴보죠. 자동차 동호회 관련 확진자들이 이 야외 주차장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네. 어떻게 감염이 됐을까? 이 궁금증이 좀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역당국이 얘기해왔던 밀집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만 감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길 조심하라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야외에서 감염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지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를 좀 보니까요. 이 확진된 4명, 이 사람들이 지난 8일에 한 음식점에서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 음식점을 통해서 감염이 됐을 것으로 당국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8일에 모여서 감염이 됐다면 12일에 첫 증상이 나타난 뒤에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열흘 넘게 일상생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접촉 감염, 이 확진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나 다행히도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두 척에서 하역 작업을 했던 항운 노조원 124명 전원 음성 판정받았습니다. 네, 부산 항운노조원 124명이 3일에 걸친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요. 음성 판정을 받은 124명은 이 당국의 지침에 따라 2주간 다음 달 6일까지 거주지 등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산 항운노조 관계자 말 들어보면 잠복기 때문에 밀접 접촉을 하고 수일이 지난 후에야 발열 같은 이상 증세가 나타나거나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요.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러시아 선박 선원이 무단으로 하선해서 다른 러시아 선박 선원과 접촉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항만 보안기관은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느슨한 감시 체계였지 않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요. 재발 방지책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상당히 걱정했습니다만 좀 다행스러운 결과였다고 네. 보고요. 정부가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 허용 여부 등 관련 지침을 이르면 이번 주말에 확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 홍구장 수용 규모의 20에서 25%의 관중만 입장하도록 하고 또 코로나19 추이를 살펴서 단계적으로 입장 인원을 늘려갈 방침이다. 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봐야겠죠. 이미 프로야구 사무국과 10개 구단은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관중 입장했을 때 대책을 수립해 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온라인 예매로만 입장권을 판매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판매하면은 마주해야 되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관중석으로 통하는 전출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또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단들은 경기장 안전요원을 통해서 입장객에게 수시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요. 비말 감염과 접촉 감염 우려가 큰 응원의 자제를 비롯해서 이 프로야구 구장에 가면 여러 가지 뭐 즐길 게 많지 않습니까? 예. 먹을 것도 많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컵에 캔맥주도 따라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잠정 중단할 예정입니다. 근데 25%만 바뀌었다고 하면 굉장히 떨어져서 앉아서 그 경기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 또 야외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프로축구나 프로야구나 그렇습니다. 예, 좀 지켜보고요. 사찰 잠행을 이어갔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했는데 여전히 대립하고 있죠, 여야는? 네, 뭐 진전이 없습니다. 돌파구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로 돌아온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필요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주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면서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최소한 3차 추경 심사에 필요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확고한 상황인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국회는 멈춰서 안 된다. 책임 있게 국회를 가동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예결위원장만 원포인트 선출하거나 아니면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나머지 그러니까 5개 상임위원장 선출, 그러니까 11대 7로 했을 때요. 아니면은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는 방안, 뭐 이 3개 정도로 시나리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배진기 원내대표랑 통화를 했습니다만 예결위원장만 선택해서는 추경 통과하기 어려울 텐데. 네, 그래서 관련 상임위까지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병석 의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 의장은 뭐 기본적으로는 여야가 심도 있게 잘 논의해서 결론을 내달라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박 의장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여야가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 내에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이걸 반드시 처리했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야의 추가 협상은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번에 한번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병석 의장이 내일 결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법무부는 한동훈 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내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요.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법무부는 이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문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감찰하겠다는 건데요. 이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이 대검 감찰부에 있거든요. 예. 다만 법무부 감찰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걸 따른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좀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법무부가 현재 검찰 고위 간부를 상대로 직접 감찰에 나서는데요. 지난 2017년 5월 당시 안태근 법무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 기억하시죠? 여기서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한 사례는 있는데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직접 감찰, 단독을 하는 사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간에 막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모양새인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한다고 하면 검찰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총장의 반발이 아직 입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반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검찰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이 총장의 그 전문 자문단 소집 결정 이걸 좀 애둘러 비판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기술을 부리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면서 과연 파사 현정, 그러니까 사견이나 사도를 깨어버리고 정도를 나타내는 정신을 말하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강하게 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이 뭐 관련해서 입장은 좀 내놨는데요. 이 편향되지 않은 공정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할 거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봅시다. 건물 입구를 막고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8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빌라촌에서 이웃 주민 28살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에 또 상처를 입힌 혐의, 폭언과 함께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 B씨가 차를 빼려고 나왔더니 집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발견한 거예요. 빼달라고 A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몇 살이냐? 이렇게 폭언을 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당시 A씨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가 B씨 집 차량 출입구를 막고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B씨 옆에는 함께 출근하려고 나선 아내와 어린이집에 맡기려 데려 나온 5살, 2살 아이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B씨가 뭐라고 했냐면 얼마 전에도 주차 문제로 욕설을 들었던 적이 있어서 일부러 아내를 통해 연락했는데도 아내에게도 욕설을 계속했다. 또 눈앞에서 아빠가 맞는 것을 본 5살 아이는 충격에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5살 아이가 아빠가 맞는 걸 직접 봤기 때문에 네.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예,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잘못이면 법적으로 처벌받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년 전 가수 조영남 씨의 미술 작품 대작 논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한 끝에 오늘 조영남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것을 사기로 봐야 할지 창작이라고 봐야 할지 그간 미술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재판이었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입장은 어떨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영남 씨 연결합니다. 조영남 씨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남입니다. 예. 네. 저도 이 사건 불거졌을 때 네. 각종 방송에 가서 평론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벌써 5년이나 됐네요. 그렇게 했어요. 예. 그 5년 동안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고생했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받은 게 많아서 예.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 받은 걸로 퉁치고 있었어요. 어떤 걸 받았단 말씀이세요? 제가 가수로 대접받은 거, 아하. 화가로 대접받은 거 예. 그런 것들을 다 대접을 많이 받았으니까 예. 그냥 내가 퉁치자. 예. 그래서 퉁쳐서 하나도 그 부담을 고생을 안 예. 했다고. 근데 이게 고생이라고. 예. 1심이 유죄, 2심이 무죄. 예. 이게 예. 뒤집혀져가지고 대법원 예. 판결할 때 마음을 좀 졸이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나올지? 저는 제가 이 미술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이게 전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하는 게 있었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부담 안 가지고 예. 기다렸었어요. 이런 류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사에서 드문 일이에요. 어허. 세계 미술계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재판이 길어진 건 거의 처음이에요. 그럼 어쨌든 판결의 의의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네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크죠. 예. 미술사 쪽으로. 미술사 쪽으로.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술 작품의 가치 평가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사법자재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 아무래도 판사들이 이 미술에 관해서는 또 문외한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현대 미술에 있어서 창작 행위를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게 옳은 일이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거 법이라는 건 다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게 옳다고 봐요. 그러나 전례상 이 보통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미술을 사법으로 이게 규제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굉장히 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렇죠. 것 같고요. 아주 예. 좋은 샘플이 되졌으니까. 예. 예. 5년 동안 여러 가지 가수 활동도 좀 어려웠을 테고요. 작품 전혀 못했죠. 전혀 못 하셨습니까? 예. 작품 활동은 어떻게 하시고 계셨어요? 그건 집에서만 혼자 했고. 예. 그것까지는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가수 활동도 할 수 없고 외출 같은 것도 조금 어려웠겠습니다. 외출이야 자연스럽겠죠. 그럼 괜찮았습니까? 예. 그럼요. 그럼 집에서 작품 활동하셨고. 예. 예. 작품 활동은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등산, 운동, 이런 거, 낚시 이런 거보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그거였으니까 그냥 계속 한 거죠. 예. 집에서 작품 활동할 때는 계속 조수 쓰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혼자 하셨어요? 그 후에는 조수 쓸 필요가 없었죠. 전시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전시가 또 다 스탑됐으니까. 예, 전시 바쁠 때 조수 썼었죠. 그러면 이제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다시 예.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게 조수를 쓰면서 활동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바빠지면 그럴 거예요. 예. 예. 가수 활동은 어떻습니까? 가수 활동을 가수 음악계에서 저를 필요로 하면 예. 얼마든지 하는 거고. 예. 제가 저 안 불러주면 그림이라도 그려서 생계를 유지해야죠. 근데 무죄 판결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같아선 연락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전화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예. 그런 기운이 좀 있네요. 이 사건 불거지기 전에 예능 활동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TV에서. 그렇죠. 예. 예. 그 조영남 씨의 밝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팬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 그럴까요? 예. 아이고, 그렇다면 다행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5년 동안 긴 재판이 이제 끝났는데 재판 중에 책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예. 방송도 못하고. 그래서 또, 재판하다가, 사람들이 미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예. 그래서 제가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이라는 두꺼운 미술 책자를 냈었는데, 예. 너무 그 책은 어려워서 사람들이 못 읽으니까 다시 쉽게 쓰자. 그래서 이 재판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쉽게 책을 또 하나 썼죠. 언제 출간됩니까? 내일 모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재판 결과에 맞춰서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결과에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써놓았는데 출판사에서 언제 낼 거라고 상의해서 저는 재판 끝난 다음에 내는 게 좋겠냐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타협이 이루어져가지고 내일 모레 좀 나온대요. 예. 재판 결과를 본인도 예상을 하셨을 텐데 무죄일 경우 어떻게 유죄일 경우 어떻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었었어요? 유죄일
경우 저는 감옥 갈 준비를 다 해놨었고 예. 감옥 가야 더 유명해진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있어서 예. 친구들이 예. 감옥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뭐 심각하게 준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오더군요. 예. 아, 무죄를 예상하고 계셨군요. 그렇죠. 예. 무죄라고 어느 정도. 예. 무죄라고 연락 받았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덤덤했어요. 중간에 유죄 났다가 무죄 났을 때 기쁨 이런 거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예. 지금 조영남 씨 그렸던 그림들이 이제 대부분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 아닙니까? 제가 화투 그리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아니고, 예. 화랑에서, 30% 정도. 예. 70%는 화투 아니고. 아하. 근데 보통 30% 미만이었어요. 근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일 텐데. 제일 유명하고 많이 팔린 게 화투죠. 그 그림 작품을 하시면서 왜 화투를 소재로 해서 그릴 생각을 하셨을까 좀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대법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앤디 워홀이라는 이 시대의 최고의 팝 아티스트가 예. 코카콜라병 수프 깡통 그런 거를 그대로 옮겨놔가지고 성공하는 거 보고 저도 흉내를 내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 하는 게 화투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예. 화투를 그리면 사람들이 분명히 쳐다볼 것이다 웃으면서. 그 계산이 맞아 들어갔죠. 예. 화투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예. 사람은 조영남 씨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재판부에서도 상당도, 예. 예. 화투를 소재로 삼은 것에 참신함, 창의성, 특이함, 그렇죠. 신선함 이 부분을 지적했더라고요. 그렇죠. 참신함 그런 거죠. 예. 어쨌든 재판에서 유죄, 무죄, 다시 최종 무죄 이런 우여곡절 겪었으니까 앞으로 네. 그림 그리시면 그림값이 조금 더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희망사항이에요. 또 제가 책을 하나 더 썼어요. 예. 원래 제가 이 시인 이상에 대한 매니아거든요. 예. 광팬이라서 시인의 이상에 대한 시 해설서를 쓴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히 이상을 부각시키자 해가지고 이번에 또 이상에 대한 책을 하나 더 썼어요. 그래서 그 미술책 다음에 이어서 나오실 거예요. 재능이 먼 거 다 남겼고. 예. 재능이 참 다양하십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그동안 마음 졸이면서 또 조영남 씨 응원했던 팬들, 그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저를 가짜 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전시장에 와셔서 진짜 가짜인지 진짜 그림을 그리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저를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줘서 그게 다 여러분들인 걸로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바이고, 대법관님들 비롯해가지고 법관님들하고 검사님들도 저를 그렇게 감싸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가수 조영남 씨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 뉴스 듣고 3부로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도 착수했습니다.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야당에선 추 장관의 지시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박주민 최고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추미애 장관의 일련의 조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있었던 감찰 배당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 과정에서 이것이 혹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다. 네. 예,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이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을 공개적으로도 비판했습니다. 지시 어기고 절반을 잘라먹었다. 이건 아마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감찰과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 수사를 해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저도 좀 배경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고요. 예.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모해 위증 교사가 있었다라는 진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진정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감찰부가 중심이 돼서 좀 조사를 진행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애매하게 이제 대검 인권부가 컨트롤 타워 하는 역할로 그 지시를 약간 수정해서 다시 지시를 윤석열 총장이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시에 대한 적절한 이행이 아니었다라고 추미애 장관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서 민주당 서른 의원의 발언이나 지금 추미애 장관의 어떤 오늘 같은 발언,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의도케 하는 발언들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몇 차례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의견을 모으거나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서른 의원님이 라디오 인터뷰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의 입장은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다. 네, 저희는 오직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흐름들이나 사건들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 법사위 회의 때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좀 밀어붙이는 그냥 모양새를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그 감찰 지시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장관으로서, 이런 지적이었습니까? 뭐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 개혁 관련돼서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평가에서 나왔던 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야당은 윤석열 찍어내기 프로젝트가 총동원되고 있다, 정권 치부가 파헤쳐지는 것을 두려워서 이렇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 정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고요. 특히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아침에 발언하실 때 법사위에서 뭐 검찰이나 감사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또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법사위가 피감기관에 대해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게 원래 법사위의 역할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자꾸 몰아간다든지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아예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고 오히려 더 정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법사위가 그런 일을 하는 데인데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법사위를 자꾸 가져가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명숙 사건 재조사 문제, 또 이 채널 A 사건, 이 전부 다 묘하게도 윤석열 총장 측근 검사들이 이제 연루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지금 민주당 혹은 뭐 의원님 개인의 생각이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전문 수사 자문단을 설치한다든가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든가 인권위에 넘긴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수사 전문 자문단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경우에 소집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피의자 신분인 이동재 기자가 요구하자마자 굉장히 신속하게 소집이 됐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면서 법제기구인 감찰부가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이나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된 사건에서의 모해 위증 의혹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이미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인권감독관 쪽으로 배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의구심이 있는데 그 공통된 의구심은 혹시나 이것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감찰을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지금 현재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검사장이 진짜 검언 유착이 있었는지라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관련된 사건의 처리 과정이 과연 적법했고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동재 기자의 휴대폰과 또 노트북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다 포맷이 됐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네. 증거를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에 와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이죠. 관련된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굉장히 늦게 됐다는 것이죠.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만 해도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압수가 됐고요. 다만 이제 그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이제 포맷이 됐다 하더라도 통화한 기록 자체는 통신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는 게 지금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료들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마 조사를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검찰 정기인사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양새는 민주당으로서 부담 안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검찰의 역할이 있고 법무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게 원래 법무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에 의해서 지배당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얘기했던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법무부가 제대로 검찰을 관리 감독하라라는 얘기들이 계속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처음으로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양기관이 그냥 충돌만 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대통령이 다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공수처를 위한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게 바로 처장을 인선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러려면은 야당에서 2명의 후보 추천위원을 좀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예. 현재 여러 가지 분위기 또는 상황상 과연 그 야당 쪽에서 적시에 적절한 인물을 추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가 빨리 열리고 뭐 추경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일 텐데 국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18대 0 불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번에 가합이 됐던 11대 7을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천영 원내대표도 각 상임위에 배정될 의원의 명단을 빨리 제출하라라고 미래통합당에게 요구를 했던 거죠.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돌려주지 않으면은 뭐 야당 없이 여당만으로 18대 0으로 해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내일 뭐 본회의 얘기도 있단 말이죠.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의원들은 본회의장 근처에 대기해라라는 그 지침은 나왔습니다. 예.
내일 아침 최고위가 좀 열려봐야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알겠습니다. 네. 정의당에서도 법사위를 법제와 사법으로 분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 분리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체계와 작구심사 기능을 한 곳에서 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세우는 것은 체계와 작구심사 기능을 법사위에서 빼서 각 상임위가 수행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누게 된다면 법제위원회라는 곳이 다시 예전에 법사위원회가 하던 일을 하는 즉 한 곳에 다 법안을 몰아놓고 거기서 체계작구심사 기능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게이트 키핑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 상원 노릇은 하면 안 된다. 핵심은 네, 이것이네요. 네, 모든 상임위가 평등해야 되고요. 모든 상임위가 제 기능을 다해야 된다가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엔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 뉴스포터 에디터 신혜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2023년부터 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벌면은 양도세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현재 비과세인 채권이나 주식형 펀드 또 장외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 차익에요. 2022년부터 약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 양도소득 과세는 대주주에게만 매겼었는데요. 이게 이제 소액 주주한테도 적용이 된 케이스입니다. 일단 기본 공제로 2천만 원에 대한 소득은 빼주고요.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이제 3억 원 이하에는 20%, 3억 원이 초과되면 25% 세율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 이제 버는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이런 주식, 펀드, 모든 금융산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합산해서 이 순이익에만 과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2023년에 2천만 원 손실을 봤다. 그리고 그 다음엔 2024년에 2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2024년에 발생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또 기존에는 이 지분율이 일정 기준,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코스닥 같은 거는 이제 2% 이상이거나 또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이제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이 대다수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았던 건데요. 예. 그동안 증권거래세만 원청징수 방식으로 내고 있었는데 이게 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로 국한됐던 이 주식 양도세 대상을 개인 투자자들한테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당장 그러면 우리가 돈을 잃었을 때 정부에서 보존해 주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돈을 이게 참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보존해 줄 수 없는 거고요.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금 보장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논의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거래세를 내려달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거래세는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양도소득세는 안 물렸는데 이제부터 매긴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실제로 이제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행이 이제 0.25%였는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서 0.1%포인트 내려가고요. 또 이 이제 2천만 원이라는 기본 공제를 정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식 거래하시는 분이 600만 명인데요. 예. 여기 상위 5%가 이제 3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된 거고요. 일단 소액 투자자가 지금 600만 명 중에 약 95%예요. 이분들은 결국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니까 세부담이 지금보다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천만 원 이상으로 잘 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소액 투자자가 95%나 됩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워낙 주식이
뜨겁잖아요. 그러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래세가 줄어들면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세부담이 줄어드니까 이거 이제 뉴스 제대로 파악 안 하시고 모두 다 혜택을 못 받는다. 오히려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잘 뜯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예. 이걸 쫓은 것 같네요. 결국 예, 정부에서. 맞습니다. 예. 자,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었던 공모주 시장은 달아올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SK팜 들어보셨죠? SK바이오팜. 예. IPO에 개인 돈 31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 최고 히트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여기에 지금 31조 원을 증거금으로 맡겼던 건데 이게 6년 전에 제일모직이 역대 최고 기록이 약 30조 649억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기록이었습니다. 이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했는데 이틀 동안 진행한 이 청약 경쟁률이 무려 323대 1. 참 우리나라는 이 공모주 하나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공모 규모가 5천억 원 이상이었던 종목 중에는 최고 경쟁률이 지금까지는 제일모직이었어요. 그게 예. 195대 1이었는데 이걸 훌쩍 넘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간증권사 홈페이지가 거의 폭주돼서 먹통이 될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몰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1억 원 증거금을 내면요.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이 약 13주인데요. 이게 이제 공모가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 수준으로 됐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원인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이 시가총액이 이 회사가 6조 원은 넘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공모해서 갖게 되면 상장되자마자 2배는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몰렸군요. 예, 그래서 요즘 뭐 1,000만 원 넣으면 2,000만 원 만들어주는 그런 상품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취재를 해보면 정말 노인분들이 한 2, 3억 쌈짓돈 들고 와서 공모를 하시는 그런 거 풍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신혜리 기자도 넣습니까? 저는 기사 쓰냐고 못했고 저는 이동영 진행자가 했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는데 예. 주식을 잘 하신다고는 소문이 있어서 어떻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런 공모주에 굉장히 핫하고 또 우선주가 요즘 또 열풍을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챙기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과열된 시장도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1인 가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다. 어떻게 개편됩니까?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1인 가구의 복지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가장 시급한 게 이제 1인 가구는 주택 청약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나 고령층 1인 가구를 위한 이런 임대주택 공급을 일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77%가요. 1인 가구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초생활을 위해서 이제 지원금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또 청년들, 1인 청년들은 사실 이 집 가격도 너무 비싸고 청약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이 청년 특화 주택과 또 고령층의 이런 임대주택 공급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많이 확대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민간 분야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요즘 금값이 최고치로 뛰어올랐다고 하던데. 네. 금값이요. 9년 만에 거의 최고치입니다. 네, 금 혹시 투자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금은 이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잖아요. 예. 근데 요즘 현금 들고 있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적금 이자가 0%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현금이 이제 그런 안전 투자로는 어려운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도 현금 들고 있으면 제일 좋다고 하던데. 물론 현금을 들고 이제 앞으로의 그런 투자 기회를 보고 있는 거는 안전하지만 사실 이게 자산이 불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금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거의 코로나 이후에 오른 걸 보면 1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적게 올랐지만 그래도 안전형 투자치고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이유는 지금 주식에 쏠리는 돈만큼 안전 투자자들도 이제 자산을 좀 더 현금보다는 좀 더 괜찮은 자산으로 옮기자 해서 금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금이 또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 경제가 좀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금을 거의 사들이는 민족 중 하나가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금 좋아하죠. 금괴를 거의 집에 모셔다 놓고 그게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경제가 좀 나아질수록 금 가격은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온스당 지금 한 1,780불에서 2,000달러 정도 오를 것이라고 지금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모건, JP 몰건 같은 그런 투자기관들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금으로 ETF 뭐 이런 간접 투자형 상품이 좀 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얘기해보죠.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도 해킹과 달리 이제 투자자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거의 다 피해를 감안해야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했을 때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노출했으면 이게 고객의 중과실로 인정이 돼서 금융사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이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금융 소비자의 고익 중과실이 없는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랑 이동영 진행자가 짜고 우리 1,000만 원씩 보이스피싱 한 것처럼 쳐서 금융사에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서 돈을 받아내자. 이런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또 제2의 라임 사태가 터질 조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예요? 네, 지금 뭐 라임 기억나시죠? 예. 라임에 이어서 옵티머스 자산 운용에 대한 강제 수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예. 어젯밤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자산 운용사가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을 끌어모은 뒤에 예. 서류를 위조해서요. 실제로 공공기관 채권이 아닌 대부업체나 부실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 라임 자산 운용 때도 이게 개미 피해자들이 엄청 큰 피해를 입었는데 네.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네, 거의 개인 투자자가 이 펀드를 산 분들이 거의 800명 그리고 지금 한 90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한국예탁결제원까지도 압수수색이 됐는데 이 결제원마저도 청탁을 받아서 이 펀드 자산 명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800명이 900억 원이면 개인당 1억이 넘는 돈. 네. 이 투자가 됐고 예. 그거 지금 날릴 위기란 말이죠. 예. 애널리스트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D증권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 이 애널리스트들이 짜고 선행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일단 쓰면서 그것들을 미리 리포트를 쓰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서 사놓고 차익을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그런 건데요. 애널리스트가 리포터를 쓰면은 개미투자자는 따라오니까 자기들은 먼저 사놓고 따라오면 가격 오르면 팔고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에 관련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차익을 본 거고요.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우리나라 금융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처벌이 약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거의 300년 징역, 그러니까 평생 징역을 살 수도 있는데 예. 아직 처벌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처벌의 강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서민들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뉴스 분리수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저널리즘 분석 시간입니다. 뉴스 분리수거 국민대 조수진 겸임 교수 김우성 PD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청취자와 함께 꾸며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앱에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기사에 대한 폐기 찬성이면 찬성, 폐기 반대면 반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분리수거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투표 이외에 50원 유료 문자 샵 0945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의견 받습니다. 오늘 분리수거 대상 뉴스 일단 살펴보죠. 뭡니까? 네. 오늘 뭐 뜻깊은 날이죠. 6.25 한국전쟁 70주년 맞는 날인데 네. 최근에 이제 경색된 남북관계 관련해서 쏟아진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전쟁 저널리즘 또 평화 저널리즘에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서울신문 보도 가져왔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네. 자, 오늘 그 앱 투표는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서 하지 않고요. 문자나 유튜브 참여로만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제목이 홍준표, 볼턴 회고록 파문
트럼프 문정권 동시몰락 예상인데 이 기사가 지금 여러 편이 등장했다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뽑아온 기사는 같은 내용인데요. 홍준표 북에 놀아난 트럼프와 문정권 동시몰락 예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서울신문, 서울경제, 동아일보 다 비슷하게 홍준표 의원의 워딩을 다운표 따서 예. 그렇게 실었다. 예. 맞습니다.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자, 이 내용은요, 이 볼턴 회고록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정면승부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원근 교수랑 얘기했는데 사실 확인이 굉장히 필요한 외교적 사안입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해석에 대한 경계를 사실은 말씀하신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짓말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고서 쓴 홍준표 수석 의원의 예. 그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페이스북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홍준표 의원이 한 말을 다운표 쳐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린 다운표 쳤는 걸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김 PD 이야기대로 홍준표 의원이 했다고 그 말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이거는 의견에 관한 내용인데. 네. 근데 독자들은 이걸 읽고 사실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예. 그렇습니다. 그 언론지능재단의 그 비카인즈 연관어를 한번 보면은 볼턴하고 볼턴 회고록하고 연관어를 쭉 해보면은요. 대국민 사기극, 뭐 몰락 예상, 동반 몰락, 한통속 이게 굉장히 크게 두드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내용의 기사가 많았다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문제는 이제 이 볼턴의 주장을 사실로 일단 전제를 하고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많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 특히나 이제 북한 관련 허위 정보 뭐 오보 이런 거 굉장히 지난번에도 굉장히 많죠.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 실태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냈는데 여기 이제 패턴을 보면 지금 이 살펴본 것처럼 어떤 가짜뉴스나 뭐 잘못된 이런 보도들이 생성이 되고 전파가 되고 강화가 되고 또 재생산이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하여튼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 관련 보도는 사실 오보를 냈다 하더라도 뭐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제 오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볼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네. 자, 이 홍준표 홍준표 의원의 그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이 명나라의 신하 중에 한 명인 신유경을 얘기를 하면서 이 일본, 그러니까 당시 외였죠. 외나라와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이 거짓말을 일삼다가 결국은 비극적 최후를 맞은 사실 그 신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같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볼턴 회고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에 대한 전제는 일단 이렇게 전제를 두고 가야 됩니다. 볼턴의 말이 모두 사실이다라는 가정. 예. 그리고 남북미 외교 당국자들은 거짓말을 했다라는 가정. 그리고 결국 국민을 속였다라는 걸로 가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전제가 있어야 이 기사가 사실로서의 가치도 있고 정보로서의 가치도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했느냐에 대해서는 기사 가치나 기사를 쓴 언론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볼턴 회고록의 책 제목이 그것이 있었던 방입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일어난 방. 그것이 일어난 방. 그런데 백악관 발표를 보면은 그것이 일어날 때 볼턴은 그 방에 있지도 않았다 이랬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없는 이야기를 일단 사실이란 전제하에 썼기 때문에 전제가 무너진 게 아니냐. 이걸 김 PD가 네.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외교 관례 또 외교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예. 네. 그런데 네. 30년 가까이 보통은 이제 외교문서라든지 국가의 기밀문서들은 30년 가까이 시한을 둡니다. 현재 정치에서의 영향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를테면 뭐 케네디 암살의 비밀 30년 지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온갖 추측을 다 했습니다. 소련이냐 중국이냐 외계인이냐 별 얘기들이 다 나왔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억측에 대한 것들이 확인되는 데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당시에 어떤 요청이 있었다, 어떤 발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정부는 절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야기 거론되고 있는 당사자들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몇몇 전원을 통해서 이건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까 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남북관계 보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재생산과 확대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되면 늘 이 코너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기사를 읽을 때
기사의 의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빠지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 우리는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남북이 분단돼서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이제 안보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아까 교수님이 처음에 모두의 이 전쟁 저널리즘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전쟁 저널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그 갈등을 야기하는 갈등 저널리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화 저널리즘이랑 조금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평화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요한 갈퉁이라는 그 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언론의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찾아내서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 제안하는 거에 대한 기본 전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구의 시각에서 어떤 제3세계나 이런 것들은 갈등만이 그 약간 그 평화보다 갈등이 뉴스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장사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전쟁 저널리즘의 관행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하고 배제할 때 그 갈등을 선택하게 되는 그래서 그게 이제 관행으로 잡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은 그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그 이런 갈등 저널리즘 또 냉전 시대의 관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갈등 원인의 배경을 찾아내서 어떤 진정한 평화가 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평화 저널리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북한 관련 보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이렇게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위기를 좀 조장한다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를 쓰게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니겠어요? 사실 역사가 굉장히 길게 올라갑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분단 상황은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뭐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만 아직 전쟁 중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언론이 학습해온 것들이 있는데 많은 전쟁 저널리즘을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언론이 전쟁에 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 군이 상대 지역, 전쟁의 상대 국가 지역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가. 사실 이게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또 그 외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형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 진영 혹은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쪽이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진영의 대변조차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어왔죠. 지금 평화를 원하시는 분들,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대적으로 절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이에서 사실 언론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는 그간의 기사들을 보시면 또 신문 매체 성향에 따라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이런 워딩은 홍준표 의원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 정치적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어쨌든 국민 여론을 자극해서 나를 지지한 사람을 더 많이 만들고 그 상대편은 지지한 사람을 더 적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언론에서 이걸 받아 쓰는 게 과연 기사의 가치가 있느냐, 보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문제인 거죠. 사실 그 이제 물리적인 폭력이나 어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어떤 문화적인 폭력 여기에 이제 미디어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그 남북 관련 보도가 계속이 되면 그러니까 분단 구조가 더 공고히 되고 비평화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언론이 그게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예, 사실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과 어떤 지금 대립관계로까지 얘기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SNS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실을 전달하거나 주장하는 방식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기술이었던 선전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보통 흔히들 흑색 선전, 백색 선전, 뭐 회색 선전 이렇게들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게 다 사실 군사 용어거든요. 네, 흑색 선전이라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출처도 밝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뭐 최근에 그 인천공항공사의 그 비정규직 알바생인데 나 뭐 서울대 나온 애들보다 더 좋아. 이제 이건 출처도 확인할 수 없는데 굉장히 갈등을 유발하는 기사 방식이죠. 사실 이게 상대 국가의 혼란을 목적으로 쓰이는 전쟁 기술이고 심리전 기술 중에 하나인데 지금의 여러 가지 소통 방식들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어떤 가치를 기반에 둔 적어도 갈등을 유발하지 않겠다라는 가치에 기반을 둔
보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갈등을 좀 부각하는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쟁 저널리즘에서 늘 고민이 되어왔던 문제가 반복 재생산되고 있고 그게 분단을 오래 겪은 나라의 언론들의 또 한계이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언론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이 95년에 제정이 되고 2017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사실 반통일적 언론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는데 못하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짚었던 자살보도 준칙 같은 경우에도 네.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준칙을 안 지키니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김 PD가 방금 언급했던 인천 그 관공서 SNS 문제 저는 기사가 막 났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 줄 믿었거든요. 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이제 가짜 뉴스였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졌는데 그러면 우리 언론이 기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게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짚어줘서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를 그냥 다시 또 다운표해서 받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과연 기사로서의 또 언론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제작진들이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앞에 오프닝 때 나오는 인서트라든지 많은 것들을 제가 주로 이제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하는데 당일 어떤 주요 발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뉴스 전달자들이 저는 못 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튜브에서 주장되는 것들, 일방적으로 해석되는 것들을 이제는 기성 언론이나 기존의 언론 활동을 해왔던 기관들은 검증해야 될 책임이 있어진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개인 의견은 정치인으로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 기사가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다운표가 너무 많아서 이건 정말 다운표밖에 안 보이는 기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널리즘 비평 차원에서는 교수님하고 이 주제를 고르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기사를 접하실 때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사를 접할 때 누구의 관점인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이 뉴스를 딱 보고 그 두 가지만 조금 생각하고 기사를 접하시면 그래도 맞습니다. 달라지지 않을까. 분단된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많은 분들이 기사를 접하실 때 이 기사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 정도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읽는다면 볼턴의 회고록 같은 경우도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와 갈등을 일으킨 미국의 한 전직 관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도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좀 발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 의견 체리블루님께서 과연 어느 나라 이익을 추구한 언론인지 폐기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문자로 4923님께서 저런 기사는 쓰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나 야당은 혼란스러운 시국에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유튜브로 이정희님께서 볼턴 말을 왜 이렇게 신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역시 폐기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상의 시간이 짧았네요. 오늘 앞에 또 저희가 준비된 시간도 있었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기사를 확인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 오히려 청취자분들께서 더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